이어서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패널 분들께서 한 7분 내외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네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SK 하이닉스 손광준 TL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SK 하이닉스 손광준입니다. 오늘 공준진 박사님께서 좋은 주제를 발표해 주셨는데요. 거의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게 아까 인력 양성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용어를 잘 쓰셨는데 그게 뭐냐면 다양한 전공의 인력들이 협업해서 만드는 종합예술품이다. 이런 말이 진짜 와닿고요. 실제로 최근에 반도체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 계약학과나 아니면 반도체 특성화학과 이렇게 이제 만드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까 공 박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성화학과도 일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빨리 이제 인력 공급을 하려면 그런 거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각각 이공계의 각자의 그 전공을 가진 인력을 반도체의 현업 수요에 맞는 기술을 좀 더 재교육 아니면 학부 과정 중에 스페셜 프로그램을 갖다가 듣도록 하는, 예를 들어서 1년짜리나 아니면 한 학기짜리의 특별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어떨까 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A 대학, B대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학으로 한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연구원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노종합기술원 같으면 공정적으로 전문가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설계 전문으로 하는 연구원도 있고, 그래서 각각 어떤 특정 기관이나 학교를 정해서 그런 스페셜 프로그램을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원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그런 거점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설계는 A 학교, 응용 소프트웨어는 B 학교, 공정 장비는 C 학교, 아니면 C 기관, 테스트는 어떤 연구원, 아니면 패키지 같은 것도 어떤 연구원, 이런 식으로 좀 분업화를 해서 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하는 방안일 수가 있고요. 아까 기본 인력 말고도 상당히 고급 양질의 석박사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석박사 인력이 반도체 분야에 왜 적은가를 보면 제가 옛날에 PD 시절에도 많이 느꼈는데 한동안 정부가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1등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대기업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논조로 지원을 거의 다 끊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의 여파로 반도체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다른 전공으로 갈아타거나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 여파가 지금 모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석박사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면 아까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가진 인력이 있는데요. 그런 분야의 시드형 R&D, 예를 들면 한 5년짜리에 한 1억에서 2억 연간, 이런 규모의 시드 R&D를 갖다 교수님들한테 쫙 뿌리면, 교수님들 알아서 그냥 로드맵을 갖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산업 관련한 건데요. 이게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관련 인력 양성도 아니면 지원도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제품 관점에서만 보면 반도체를 제조하고 그걸 판매하는 사업,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반도체 제조를 하기 위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반도체 산업일까? 아니면 반도체 제조를 위한 소재를 만드는 회사는 반도체 산업일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전체 산업을, 반도체 연관 산업을 반도체 산업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를 만든 아까 기계나 전기나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 화학공학이나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뭐 그런 인력도 좀 해야 되고, 뭐 소재 같으면은 진짜 뭐 화학이나 뭐 제어나 뭐 이런 쪽에 또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 관련해서는 오늘 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관점에서 저는 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실제로 그 한국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1등 기업이 됐잖아요, 세계적으로 거대 기업이 됐는데, 그 뒤에 받치고 있는 기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협력 회사들도 많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의 규모를 키워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대기업을 갖다가 대기업에서 야 중소기업 도와주라 이런 게 아니고,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걸 같이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분업화가 잘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아까 뭐 설계 전문 기업도 있고, 파운드리 전문 기업도 있고, 테스트 전문 기업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메모리도 아까 IDM이라고는 하지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모든 것을 다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기능,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나 뭐 패키지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외주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주를 주는 그 기업들이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산업을 키우려면 그 작은 규모의 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그러니까 대기업이 그런 쪽으로 일감을 나눠주는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엑셀러레이션 할 수 있는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면은 좀 그런 게 좀 강화되지 않을까. 아까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반도체 국산화 장비, 뭐 소재의 국산화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뭐 양산을 하고 있는 제품을 국산품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공정을 미리 개발해 놨는데 다른 제품, 아니 이게 뭐 국산화가 아니더라도 A라는 회사 제품으로 세팅해놨는 거를 B 회사 제품으로 바꾸는 게 간단치만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애 요인이 발생하는데, 뭐 그런 것도 정부 차원에서 뭐 요즘에 이제 세제 혜택 좀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세제 혜택을 푸는 것보다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세제 혜택 이렇게 하면 좀 더 그런 중소기업이 더 클 수 있는 좀 동력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팹리스가 한국에 약하다. 지금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뭐 LX 세미콘이라는 큰 팹리스 기업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 영세하거든요. 근데 다양한 전공을 갖고 뭐 꿈을 꾸는 이 학생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창업을 못하는 이유가, 요즘에는 저기 반도체 하나를 만들려면 그 파운드리 업체에 줘야 되는 그 비용도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인력들도 고급 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월급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하면 뭐 대기업으로 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정부의 R&D 과제에서 인건비를 좀 보충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는 뭐 인건비를 상당히 뭐 특혜를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 병역 특례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혜택을 좀 준다면 좀 그런 기업들이 좀 팹리스 기업도 활성화돼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면 나중에 뭐 대기업이 이렇게 M&A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선순환적인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디테일한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먼저 인력 육성 관련해서는 그 반도체 학과 개설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전공자 학생들이 반도체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자는 것으로 있습니다. 또 석박사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학부를 위해서는 또 시드형으로 지속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생태계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그 전문 협력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규모 성장을 위해서는
패드혜택을 좀 수단으로 활용해서 좀 지원하시자. 또 하나 팬립스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력 활용에서 많은 애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이혁재 교수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이제 바라보는 그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에 있으면 이제 여러 기업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는데, 그 사실 회사마다 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요구하는 그 교육의 방향이 사실 좀 많이 다릅니다. 뭐 어떤 분은 당장 졸업하고 지금 실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달라는 뭐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제일 기본적인 뭐 물리, 뭐 수학 이런 것만 교육 잘 시켜서 보내도 된다 이런 분도 계시고 해서 예, 요구사항이 이제 다양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교육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학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그 인력 양성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요즘 사실 이제 가장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게, 반도체 학과를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여러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반도체 학과가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부가 이제 전기 정보 학부인데요. 뭐, 다른 대학은 이제 전기 전자 학부, 뭐, 이렇게, 이제 이 반도체 쪽에 가장, 이제 인력을 많이 배출하는 학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리 학부 졸업생들이 이제 대학원에 왔을 때, 이 졸업생들 중에 반도체를 하는 학생이 몇 프로 정도 됐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지난 3년간 평균으로 한 15% 정도를 반도체를 전공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정보학부 안에서도 이제 여러 분야가 뭐 있기 때문에 뭐 통신, 제어, 뭐 에너지, 뭐 가전 여러 분야가 있고 다른 분야도 다 중요하니까 이 반도체 인력이 배출되는 인력이 정말 소수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력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현재 반도체 인력을 이제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반도체를 전공하는 그런 학생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반도체 학과가 일단 설립이 돼야지, 어느 정도 이제 인력을 배출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 반도체 학과를 이제 개설하는 경우에 이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수도권에 학과를 이제 정설하는 경우에 이 지방에 있는 그 대학교들이 좀 위축이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이제 또 최대의 그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수도권만 지금 반도체 인력이 뭐 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수도권에만 그 반도체 학과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지방에도 같이 만들어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현재 저희 서울대학교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차세대 반도체 혁신공유대학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근데 이게 이제 수도권 대학하고 지방대학을 합쳐서 총 7개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에는 서울대, 중앙대, 숭실대, 그다음 지방에는 강원대, 대구대, 조선이공대, 그리고 이제 포항공대까지 포함해, 포항공대는 이제 지방대는 아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이제 포함해서 7개 대학이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이제 교육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첫 해 시작했는데, 이게 수도권보다 지방에 있는 대학교의 학생들이 훨씬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339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그 중에 70% 이상, 한 75% 정도가 대구대, 강원대, 조선이공대 이런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고요. 상대적으로 수도권 대학은 이게 30%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지방대학에, 그러니까 반도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반도체를 이제 공부를 하면은 뭐 취업이 잘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아니까 아마 그렇게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 또 이제 지방대에 계시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교수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방대에도 반도체 학과를 만들면은 학생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그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대가 이제 동시에 뭐 같이 반도체 학과를 만들면은 이 이력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을 오히려 활성화시키는데도 어느 정도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학과를 같이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근데 이제 교육을 할 때 따로따로 교육하는 것보다는 이제 공유대학처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과 과정 같은 걸 이제 공유하고 요즘은 또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이제 교육을 하는 뭐 공유대학 같은 그런 개념으로 수도권 대학하고 지방 대학이 이제 같이 반도체를 교육시키는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인력도 양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참고로 미국도 아메리칸 세미컨덕터 아카데미라는 거를 지금 만들자고 이제 미국 대학 교수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한 200개 대학 정도 대학이 같이 이제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제안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어쨌든 수도권과 지방이 이제 공동으로 교육하는 그런 공유대학 같은 걸 하면은 인력 양성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정통으로 이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기존에 이제 전기전자공학 계열학과 학생들을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한 15% 정도, 그러니까 일부만 이제 지금 반도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을 이제 반도체 쪽에 좀 더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하는 그런 방안으로는 뭐 반도체 트랙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반도체 쪽을 공부를 하면은 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그 반도체 그 연합전공이란 게 있는데요. 서울대에서 이제 2년 전부터 반도체 연합전공이라는 걸 시작했는데 이거는 다른 전공을 하는 학생들을 이제 반도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제 원래 자기 소속 전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분야 공부는 이제 복수 전공처럼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이제 연합 전공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80명을 뽑아서 이제 교육을 시켰는데 이거는 이제 서울대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2학년 올라오는 학생들, 한 2, 3학년 올라오는 학생 대상으로 한 80명을 뽑아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최근에 그 경쟁률이 3.57대인가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듣고 싶어 하는데 저희가 이제 교육을 다 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 교수들 숫자도 이제 제한돼 있고 강의실, 뭐 실험 실습실 이런 게 이제 제한돼 있어서 이 학생들 교육을 많이 못 시키는데요. 그러니까 교수나 이런 뭐 환경이 이제 그 확대가 되면은 지원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많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그 많은 학생들을 이제 그 전기전자 원래 전공하지 않은 그런 많은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반도체 교육을 이제 시킬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아까 이제 우리 송강준 TL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기 직업 교육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이제 졸업생이라든지 또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을 다시 이제 불러서 이제 교육을 뭐 한 1년이나 뭐 2년 정도 교육을 시키면은 이 어떤 빨리빨리 이제 인력도 양성할 수 있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또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그 필요한 게 그 이제 교수가 필요합니다. 이분들을 이제 그 가르치는 이제 교수가 필요한데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전임 교수도 많이 뽑으면 좋지만은, 이제 산업체나 이런 데 이제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은 좋은데,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은, 어떤 좀 이렇게 그 어떤 조직이, 저희들도 이제 지금 공교대학에서도 이제 이런 분들을 많이 부탁을 드려서 이제 채용을 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이제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많이 있을 것 같지만은, 예, 대기업이나 이런 데 그만두신 분들이 학교에 와서 교육을 하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시기, 뭐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 월급도 이렇게 많이 드리지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분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게 단기 채용이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이제 많이 좀 채용을 할 수 있으려 그러면은 좀 안정적인 그런 이제 조직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조직을 이제 좀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은 그런 좀 큰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이제 단기 교육 같은 것들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제 네 가지 그 큰 방안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분야나 수준이나 이런 이제 필요로 하는 인력의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방법들을 이제 적절히, 그러니까 다 지금 이제 해야지 이래 필요한 그런 이제 수요를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학원에 대해서 대학원 인력 양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과 같은 경우에 현재 반도체 분야 교수 1인당 대학원 지도 학생이 한 평균 19명 정도 됩니다. 그럼 19명이라는 숫자는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교수 한 명이 보통 한 10명 정도 지도하고 이러면은 뭐 그 정도가 적당한 숫자인데,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교수들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고 있고, 더 이상 지도하기에는 거의 한계에 이제 달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인력을 더 이제 양성을 하려고 하면은 반도체 분야 교수 숫자를 늘리면은 교수들이 알아서 다 인력을 양성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반도체 분야 교수 숫자가 너무 작다 하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이거를 이제 좀 더 교수 숫자를 늘리는 게 지금 가장 급분무가 아닐까, 대학원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대학에서 느낄 때 반도체 인력이 충분히 충원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뭐 구체적으로 네 가지 대안을 다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과 함께하는 그 공유대학도 제안해 주시고, 그 대학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을 좀 채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정부에서의 그 지원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패티의 김동순 본부장님, 예,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일단은 올해 새 정부 6월 달에 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단 발표했듯이 민간 기업 시장 주도 성장이라는 어떤 방향성이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이야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세 가지가 언급됐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규제혁신전략회의라고 해서 범정부 원스톱 온라인 규제 애로 해소 시스템하고, 두 번째가 이제 R&D 투자에서 일단은 조세 감면의 간접적 방법을 통해서 민간 투자를 확대하겠다, 뭐 이런 거. 세 번째는 이제 인재가 길러질 수 있는 뭐 교육 제도를 개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요. 뭐 저희가 좀 봐야 될 거는 이제 두 번째 R&D 파트하고 세 번째 이제 인력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민간 주도형 성장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아무래도 과학기술 기획이라는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존하고는 약간,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육성형 어떤 R&D 지원이나 교육 제도가 많았다면, 지금은 새로운 어떤 그 방향이 좀 결이 좀 다르게 좀 기획이 들어가야 되나라는 점이 좀 많이 고민이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해보면, 먼저 R&D 쪽을 먼저 한번 보게 되면, 일단 민간 투자 촉진을 통한 R&D라는 것들을 고민했을 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이제 그 미션 지향적인 R&D로 방향성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 기존의 다양한 어떤 그 수요 조사서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바텀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는 탑다운 형태의 기획도 한번은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어떤 미션이 좀 명확하고 개발 결과가 명확한 쪽으로 가야지 민간 주도형 R&D의 성격하고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의 이어달리기 부분을 좀 많이 개선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뭐 한 10년에 20년 좀 미래적인 어떤 과학기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당장에 상용화되기 위해서 약간 경쟁하는 어떤 경쟁전 닦기 기술이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내재화랄지, 아니면 부품 국산화랄지, 정확하게 이제 타겟이 되어 있는 어떤 상용화 기술, 크게 세 가지 결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는 어쨌든 간에 민간 주도나 어떤 기업 주도나 어떤 테크놀로지 드리븐 형태가 된다고 그러면 이 모든 기술들의 어떤 특성들이 약간 뭐 다는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같은 방향을 보고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밑에 어떤 장기적인 기술들이 조금 더 경쟁 전단계 기술로 끌고 가고, 경쟁 전 단계 기술들이 또 상용화 기술로 끌고 가고, 이런 이어달리기가 잘 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이 좀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 부분을 좀 보면 이제 뭐 교육제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앞에 이제 교수님이나 이렇게 좋으신 말씀, 다양한 어프로치들을 이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하나 생각하기에는 교육을 할 때 이제는 조금 그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기업들, 그에 대한 어떤 풀들을 그 학교 쪽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반도체는 뭐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상당히 전문성이 좀 필요하고요. 그 종합적 사고 방식이 필요한 대표적인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전문성과 교육의 어떤 질을 좀 올리려면 그 민간에서 어떤 뭐 수석급 이상의 그 연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학교의 교수님들과 교육을 좀 같이 그 인력들을 이제 뭐 교수님을 채용 뭐 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인력을 좀 활용을 해서 같이 좀 이렇게 그 전문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약간 에듀케이션 얼라이언스 같은 형태의 개념이 좀 고민되면은 훨씬 더 그 양질의 인력이 배출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새로운 정책 방향 안에서 제가 뭐 따로 기존하고 좀 다른 걸 뽑아내라면 '한 이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를 좀 해 봤고요. 뭐 결론을 하게 되면 지금은 반도체는 어 약간 지속적인 성장 가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부족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의 이제 플러스 알파로 그 어떤 산업이건 전환기 때 인력이 상당히 많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 반도체 산업이 또 전환기를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기를 잘 넘겨야 지속적인 성장 거도가 끝까지 또 이어지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이제 기존보다도 더 많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보면 디램은 이제 10 나노를 깨야 되는 상황이고요. 낸드는 500단 이상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파운더리도 3 나노, 2 나노, 1 나노가 브레이킹 돼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메모리 초격차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약화 부분,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 부분도 육성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전환기적인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런 어떤 미션 지향적이고 타겟적인 R&D와 그리고 그 전문성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어떤 그 얼라이언스나 어떤 협업 체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기술 기획에도 좀 많이 반영이 되면 조금 좀 이 위기를 좀 슬기롭게 넘겨서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이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발언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정부 그 정책 방향으로 봤을 때는 바텀업보다는 인구지향 R&D로 해서 좀 기획에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말씀 같고요. 또 민간 전문가를 교육에 좀 활용하자, 또 이어달리기형 뭐 R&D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뭐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반도체 산업협회 유병두 실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가 메모리 관련된 산업 육성책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조금 잘 돼 있으니까 좀 뒤로 하고, 일단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먼저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키스텝을 포함해서 국가에서 많이 인공지능 쪽이 조금 기술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하고 계신데, 인공지능 반도체가 기술적으로 뭔가 그런 변화를 가져올 거는 확실하게 이제 예지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10나노나 이런 테크놀로지 이용해서 제품화하려면 한번 공정해서 팹에 나오는데 한 300억 정도 돈이 듭니다. 그러면 기업인 창업 초기 기업들이 사실 할 수 있는 체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기술의 좀 선행 기술단을 이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좀 개발해주고, 그거를 그 중에서 사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이제 기업이 R&D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데요.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조금 아직 좀 아쉽지 않나.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 자체적으로 뛰고, 또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연구를 목적으로 뭔가 계속 연구를 하고, 근데 그 사이에 뭔가 갭이 있어서 그런 걸 좀 해결할 수 있는 기획 방향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엔비디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기업들하고 저희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오래 이 분야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관련된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알고리즘 되게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 기업들이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대학에 계신 이제 물론 교수님들이야 석박사 학생들한테 그 기업의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그걸 실제 여러 가지 검증해서 피드백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상대적으로 실제 우리 인공지능 하시는 기업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쉽게도 저희 이제 국가과제를 기획하거나 공고되는 시스템 보면은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1년이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시스템 반도체 업계에 보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양질의 자금이 이제 첫 번째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민간에 대한 투자는 민간 영역 아니다 이렇게 아니냐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저희 협회에서 최근에 이제 2개 정도 펀드를 같이 조성을 해서 이제 기업들한테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시드 머니는 정부 돈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공적 자금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투자가 되는데, 실제 저희가 앞으로 뭔가 새로운 그런 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뭔가 기업이 돈이 필요하니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양질의 자금을 만드는 지원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저희 국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업계들 중에 매출 한 1,000억, 2,000억 하는 회사들이 매출 5천억이라든가 1조를 찍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나노나 이런 거 개발하기 위해는 한 번 찍는데 3, 400억이 드니까요. 근데 그런 자금을 국내에서 유치할 데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러니까 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공적 자금들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 투자를 국내에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지분 구조에 해외 관련된 분들이 해외 대만이라든가 이런 중국계 자금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회사가 많이 이렇게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를 저희가 협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하려면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를 저희가 개편을 해야 되는데, 개편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 자금을 기반된 민간 자금이 같이 합쳐질 수 있는 이런 양질의 자금을 만드는 정책도 같이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은 저는 이제 김동수 본부장이 하신 얘기랑 비슷한데요. 반도체가 보면은 어쨌든 기술은 되게 어렵고 고도화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가야 될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국가 차원에서 뭔가 이 반도체 관련해서 로드맵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드맵을 저희가 만들고 로드맵이 제시돼서 해야 될 기술이 정해지면 이거에 대해서는 중복성이라든가 아니면 이 차별성을 좀 제외하고, 아까도 이어달리기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집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최첨단 반도체 기술은 어차피 정해져 있고, 또 저희가 해야 될 기술들이 일정 부분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눈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 로드맵을 만들고 그거를 원천 기술이냐 응용 기술이냐에 따라서 부처 간의 지원 영역을 나누고 그걸 같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뭔가 함께 고민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뭐 좀 더 반도체 쪽에서 많은 이런 대학이라든가 또 민간에서 연구개발 생태계가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술의 리딩은 대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기업은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당장 2, 3년에 사업화가 가능한 품목, 물론 대기업은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소 중견기업은 5년 이내에 사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학에서 5년 이상, 10년짜리 이런 중장기 과제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자유롭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 플랫폼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 개발 결과물을 지금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시스템이. 들어가서 보면은 되게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이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플랫폼도 같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 사업화는 그 협력에 있어서 정부 지원도 필요하고 또 석박사 학생들에 대한 그 교육에 있어서 기업의 피드백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정부 차원에서 양질의 자금 지원이 좀 민간하고 같이 합쳐졌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국가 차원의 로드맵 소리 좀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또 저희 쪽에서 연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나마 후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패널 토론은 이제 마치고요. 이제 질문 시간에 앞서서 혹시 발제자께서 추가로 의견 혹시 주실 수 있으실지? 네네. 없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 평소에 하여튼 반도체 중요하고 반도체 인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 뭐 새삼 또 발표를 통해 들었고요. 저는 그 발표하신 공 교수님한테 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금 발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뭐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 분야나 어떤 학과가 융합돼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이 발표 자료를 보면서 첫 번째 그 반도체 인력을 이제 육성을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데 학부 과정에서의 반도체 학과가 필요한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여러 기술 분야 지금 학과 융합되어 있는데 학부 과정에 이런 반도체 학과를 만들어서 이런 걸 다 커버할 수 있고 그런 선생님들을 다 모셔가지고 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이제 명함에 보면은 삼성공과대학교 반도체학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기존에 지금 서울대학교 이 교수님도 오셨지만 어떤 대학에서의 어떤 뭐 이런 그 반도체 과정 그 교육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베이스가 돼 있는 어떤 학과의 어떤 우수 인력을 삼성전자에서 직접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쓰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한번 두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학부 과정에서 반도체 학과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인데요. 답은 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학부 때 반도체 물성과 관련되는 교육을 좀 받았고 그거 덕분에 석사 과정에 반도체 물성을 전공해 사실은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성적이 가장 안 나온 과목이었습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모르는데 성적이 가장 안 나온 과목이라 내가 그럼 이거 좀 더 전공해봐야지 모르고 석사 때 전공을 했는데 학부 때 최소한 용어라도 들어보면 자기가 나중에 전공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학과가 꼭 필요하다. 최소한 반도체와 관련된 학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반도체와 관련된 과목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쪽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 삼성전자 공과대학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인력들을 삼성전자에서 직접 교육시키면 어떤가라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삼성전자 공과대학은
그 문교부 인가받은 학부 과정이 30년 정도 된 문교부 인가받은 과정인데요.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삼성전자 직원 중에서만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가르치는 전자공학 반도체와 관련된 과목들을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일반 과목들과 저희 현재 삼성전자 공과대학의 교수들이 17명이 있는데요. 임원급이 8명, 고참 30년 이상 된 고참 부장급이 9명에서 17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또 특별한 과정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숫자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숫자가 많을 수가 없고 필요로 하는 교육을 다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서 직접 교육시키는 거 반드시 필요하고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그 많은 역할을 대학에서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물론 학교만이 아니고 직업 교육도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직무 교육 그래서 직원들 계속 재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저희처럼 큰 회사는 자금과 시간과 인력이 충분하니까 가능한데 큰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일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요는 그 회사에서 직접 교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이기 때문에 또 대학 교육도 동시에 같이 강화시키지면 안 된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반도체 인력이 절대적인 이제 숫자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대학원 같은 경우에 원래 저희들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같은 경우에 대학원 정원이 정원의 지금 한 80%밖에 이 학생들을 선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학부생들이 숫자가 작기 때문에 대학원에 올라오는 학생들도 숫자도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학부생들 숫자를 더 늘려야지 대학원에도 이제 더 많은 그 학생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학부의 생 숫자들이 이제 더 정원시킬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아까 질문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우리 키스텝스 한일도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지금 반도체 인력이 절도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는데 그러려면 해결책도 굉장히 파격적이어야 될 것 같거든요. 곧 종전형 같은 인력 양식 방식이 아니고 지금 뭐 많이 회자되는 것처럼 무크 형식의 아까 공유대학도 우리 역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유대학 형태에서 제가 이제 반도체는 좀 실습이 많이 필요하니까 뭐 제한적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설계나 뭐 몇 가지의 많이 필요한 영역 중에서 몇 가지의 영역은 무크 형태로 이렇게 제공해주고 거기서 서티피케이트를 받으면 그걸 이제 기업에서 뭐 인센티브로 이렇게 나중에 채용할 때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단기간에 빠르게 인력 양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건 플랫폼이 이미 있는 컨텐츠로 제공이 되고 이제 부분적으로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토론식으로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저하고는 뭐 인력을 빠르게 양성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방법이라서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의견 중에 이제 우리 김동순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민간주도 R&D, 임무지향적 R&D 말씀하셔서 이 부분도 지금 키스텝에서 특히 국가전략기술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임무지향적 R&D 형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다양한 고민을 해서 조만간에 국가 회의체 안건으로 성적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로드맵도 지금 반도체도 이제 아마 국가 전략 기술 중에 하나 들어갈 거라 분명히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중에서 세부 핵심 기술들을 다시 도출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로드맵, 기술 개발 로드맵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또 규제 혁신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산업의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어떤 협업 관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인력 양성 그리고 뭐 어떤 국가 전략 기술의 육성에 대한 로드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게 되면 금년 중에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질문에 대해서 좀 이혁지 교수님이랑 다른 분 좀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크 형식으로 강의가 가능한 그런 강의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요. 반도체 분야에서도 물론 실습도 필요하지만은 또 기본적인 그런 강의들은 이제 무크 형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그 무크로 그렇게 반도체 분야 강의가 그렇게 많이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그 혁신공유대학은 이게 지금 여러 학교가 이제 공동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동영상들을 지금 쭉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무크 형식으로 이제 강의를 지금 많이 준비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부터 일부 이제 재직자들 대상으로 무크 형식으로 지금 좀 강의를 하려고 이제 일단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보고 있고,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은 이제 계속 추진하려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들었을 때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해주고 이제 그래서 인정을 받으면 또 다시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와서 듣고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이제 되어야 될 텐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이번 여름부터 이제 시작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이제 많이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교육 효과가 물론 이제 직접 대면 교육보다는 떨어지지만은 이 동영상으로 강의를 해도 충분히 그 교육 효과가 있다는 거는 학교에서 많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저희들은 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라인을 통한 질문 한 3가지 정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반도체학과 관련해서 지방 거점대를 좀 활용해서 좀 확대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오늘 토론 과정에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니까요. 다른 하나는 최근에 정부가 산업계와 함께 과학기 특성화대학 내에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을 통해서 인력 양성에 나선다. 그리고 양성될 반도체 인력의 숫자를 발표했는데, 이에 숫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의 일한 계획은 어떻게 관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 질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 아니면 저희 기관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마련을 했는데요. 저희 쪽에 성장 동력 사업센터 진영현 센터장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키스텝 성장동력사업센터장 진영현입니다. 아마 질문 주신 분께서 지난 5월 31일 날 보도가 된 반도체 핵심 인력 양성 관련된 기사를 보고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정부가 이제 향후 진행을 하려고 하는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들이 담겨져 있고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정부의 예산 사업을 통한 인력 양성입니다. 대표적으로 산업부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실무 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향후 5년간 3,000명이 좀 넘는 인력을 양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 숫자는 올해 이제 수립이 된 사업의 시행 계획 안에 이제 연도별로 성과 지표가 잡혀 있습니다. 양성하고자 하는 성과 지표, 인력 숫자에 이제 기반을 해서 발표가 된 거고요. 다음으로는 4대 과기원과 관련을 해서 첫 번째로 반도체 계약학과를 4대 과기원 전체로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연간 한 200명 정도 인력을 배출하겠다는 내용은 과기원들과 개별 과기원들과 그리고 계약학과를 운영하기로 한 회사들이 협의를 한 거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또 반도체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원 설치와 관련해서 연간 5년 내에 연별로 한 500명 이상을 배출하겠다는 내용도 과기원과 과기정통부의 협의에 거쳐서 나온 숫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 사업, 예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과 평가를 통해서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가 계속 점검이 되고 모니터링이 될 예정이고요. 과기원 관련해서도 이제 기관 평가 등을 통해서 배출되는 숫자들이 아마 모니터링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인데요. 그 김동순 본부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역 주력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제품화 전용 미니 파운드리 구축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중소기업의 제품화 전용 그 지원 센터 구축에 대한 의견을 좀 구한다는 질문입니다. 네. 이게 미니 파운드리라는 개념은 뭐 사실은 뭐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 이제 파운드리가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언인데요. 의미적으로는 이제 아마 그 말씀 주신 중소기업 제품화 전용 파운드리 개념이라고 이를 그 미니 파운드리라고 일단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파운더리는 보통 그 기본이 이제 공정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삼성이나 뭐 TSMC나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어떤 공정 노드들이 쭉 있거든요. 그게 그 라인마다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거기서 생산이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미니 파운더리는 어떤 딱 뭐 어떻게 보면 딱 타겟이 딱 정해져 있는 형태의 어떤 특수성이 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의 수요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준양산 시설과 가깝기 때문에 경제성 확보가 안 되면 공정 메인터넌스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운영 유지가 안 될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미니 파운드리를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수요가 얼마나 많을 것이냐.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또 하나의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시스템 반도체는 다품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패밀리스 설계자들이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와 제조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메모리하고 좀 다른 형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뭐 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운드리 구축에 대한 어떤 의미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일단은 만약에 이거를 추진하려고 그러면 그 경제성부터 시작해서 수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좀 방향성을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형태의 어떤 범용 푸어 플레이 파운더리가 뭐 말은 하는데, 사실은 센서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좀 더 많은 어떤 기획 분석이 좀 필요하겠지만, 특정 센서 또는 실리콘 카바이드라든지 뭐 전력 반도체 같은 소자 기반의 어떤 파운드리,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검토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아마 좀 미니 파운드리라는 개념이 맞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특화 반도체 쪽으로 타겟을 하고, 다만 이제 이걸 수요로 할 수 있는 기업의 수요를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일단은 고려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병수 실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제조 관련 소재 국산화 관련된 질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원료에서 제조 공정까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곳 성장 시 사용하는 흑연 도가니 등등 대부분 일본 제품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시인 것 같습니다. 제조 부품 관련해서 국산화 계획은 없는지요? 좀 큰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편하게 말씀 주시면 예, 일단은 지금 저희 반도체 관련해서 소재는 국산화율이 한 50% 좀 넘습니다. 반도체가 여러 가지 케미컬이라든가 가스를 포함해서 한 400여 종의 소재를 사용하거든요. 그 중에, 그러니까 정량적인 숫자 기준으로 그 중에 400개 중에 200개가 국산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여러 가지 이제 국산화율을 정리하는 거를 저희가 좀 협회에서 다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50%는 되는데, 근데 저희가 100%가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재료가 너무 많습니다.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서 꼭 가져가야 되는 소재가 기본적으로 너무 많고요. 저희가 소재 자체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고 세계에서 1등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최고급 소재를 써야 되고 가장 기술 완성도가 높은 소재를 써야 계속적으로 최고급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그런 기업들도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은 수준이거나 뭐 성능이 뛰어나면 당연히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항상 이제 경쟁을 이제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국내 이제 수요 기업들,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에는 최고급 소재를 살 수밖에 없고요. 다만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반도체 소재나 이런 걸 활용해서 국가 간의 이제 외교 분쟁이라든가 무역 분쟁 때문에 이게 지금 뭐 그 일부 국산화를 꼭 다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의견이 다르고요. GVC가 원래는 일반적으로 이슈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GVC가 이제 국가 간의 이제 경쟁의 무기로 사용되기 때문에 뭐 최근에 러시아가 어떤 부분을 뭐 수출을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 있었는데요. 근데 국산화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R&D를 하고 계시고요. R&D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국내 기업이 그거를 이제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원천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이렇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아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조금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결국 그 반도체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핵심은 인력이네요. 그러니까 전문 인력들을 양성을 해서 메모리든 또 시스템 반도체든 이쪽에서 그 다양한 측면에서 좀 보조할 수 있는 이것이 결국은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주요 R&D 예산이 반도체 분야가 한 4천억 정도로 얼마 전에 그 혁신본부에서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22년도에 비해서 한 15% 증액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반도체 전략들이 나와 있는데 현재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뭐 인공지능 시스템도 반도체도 포함해서 이런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실제 수요에서 기업 측면에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을 또 주셨지만 임무형 R&D 저희가 또 이제 준비하고 있고 또 전략 기술도 지금 마련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들 검토하고 하면 저희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공준진 명예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해 주신 손광준 TL님, 이혁재 교수님, 김동순 본부장님, 유병두 실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포럼 준비해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스텝 수요 포럼은 8월 10일 이 자리에서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 선진구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